파트 2. 한국의 첫인상과 정착. 고요한 아침의 나라. 미국을 떠나 미지의 땅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은 배로 오랜 시간을 항해하는 고단한 여정이었다. 앞으로 펼쳐질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하였지만 항해는 여행의 추억과 즐거운 만남도 선사했다. 1926년 12월 1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한 배는 7일 후 크리스마스의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 호놀룰루에 잠시 정박했다. 유아레는 스미스 대학 동창생의 주선으로 호놀룰루에서 살고 있는 동문 선배 샬롯 다즐을 만났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로 호놀룰루를 두루 관광하면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크리스마스 가족 만찬에도 초대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배는 다시 하와이를 출항하여 13일을 달려서 일본 고베항에 도착했다. 남 장로의 광주 스테이션 선교사들의 세심한 배려로 고베에서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인이 항구로 마중 나와서 유아레를 숙소로 데려와 여장을 풀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루 머물면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에 그 영국 신사의 배웅을 받으며 시모노세키항으로 가는 기차를 탔고 거기서 페리를 타고 1927년 1월 11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유아레는 배에서 내려 홀로 낯선 길을 헤치고 기차역을 찾아갔고 무사히 표를 끊어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마주대하는 한국의 시골 풍경들을 감상했다. 광주로 가는 기차로 갈아타기 위해 대전역에서 내리자 광주 스테이션에 서로득 선교사가 마중 나와 있었다. 그의 인도를 받아 광주 송정리로 가는 기차를 탔고 광주역에 도착하여 동료 선교사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기차역에서 자동차를 타고 광주 스테이션 경내로 들어와 앞으로 그가 오랫동안 살게 될 독신 여성 선교사 숙소에 도착했다. 미국에서 광주까지 오는데 꼬박 25일이 걸린 것이다. 그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다. 유아레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다. 나를 부르심을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의 불만, 나의 고통,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지배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설사 부족하고 고집이 세다 하더라도 나를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유아레가 선교사로 들어왔던 시기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대공황 이전까지 선교의 호황기를 맞던 때였다. 한국도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정치의 흐름 속에서 1920년에서 1925년 사이에 교회 성장과 선교의 호황기를 맞고 있었다. 남 장로회 역시 선교회가 세운 미션 스쿨에 학생들이 대거 몰려왔고 부족한 인력을 호소하며 미국의 선교사 충원을 요청했다. 비록 충분한 숫자가 충원되지는 못했지만 1926년에는 남 장로회 한국 선교사의 인원이 최고점인 98명에 이를 만큼 충원되었다. 6월에는 일제강점기 남 장로회 한국 선교가 성장하고 있던 시점에 한국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6월에는 광주에서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낯선 장소에서 겪는 어리둥절함, 앞으로 선교지에 정착할 일과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부담감도 그 이유였지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넘어들어와 방 안에 냉기가 가득한 것도 잠 못 이루는 첫날 밤이 되게 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눈을 부비며 처음 마주대한 것은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예쁜 색시처럼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신비로운 무등산의 모습이었다. 유아레의 숙소는 수피아 여학교와 가까워서 아침에 교정에 나가자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잡으며 이름을 물은 여학생은 부끄러운 듯
자기 손을 빼면서 이름을 말하고 고개 숙여 인사했고, 어떤 학생들은 신기한 듯이 유아래를 힐끗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며 지나갔다. 유아래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 여성의 고운 얼굴, 맑은 눈망울, 친절함을 느꼈다. 그러나 학생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다. 광주의 선교지에서 유아래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우리말을 익히는 것이었다. 남 장로회는 선교사들에게 한국어 훈련을 매우 엄격하게 강조하였고, 정해진 이수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면 사역에 투입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언어 교육을 시켰다. 보통 2년에서 3년 안에 읽고 쓰기, 듣고 말하기의 기본적인 우리말 실력을 갖추는 것이 신임 선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었다. 유아래는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도 지역 전도 활동과 수피아 여학교 보조 업무를 맡았다. 언어 훈련을 이수하기까지 어떤 업무도 맡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수피아 여학교의 교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되었으나 보조 업무라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가 처음 맡은 학교 일은 음악교사와 생활관 사감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었다. 언어훈련을 위해서 유아래는 1927년 4월 서울에 있는 언어학교에 등록했다. 서울에서 2개월간 머물면서 우리말 공부를 하고 광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언어 공부에 매진했다. 이렇게 몇 해 동안 우리말을 공부했다. 유아래가 우리말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고 심지어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이 존대어와 관련된 어법이었다. 유아래의 서투른 우리말 표현은 종종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동료 교사에게 진지 먹었습니까? 라고 말하여 웃고 지나간 일은 비교적 가벼운 실수였다. 전북 진안에 어느 농촌 교회에 가서 교인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을 때 감자를 삶아달라는 말을 남자 좀 삶아주시오 라고 잘못 말하여 함께 있던 여성들을 싸늘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 학창시절 어학의 재능이 많았던 유아래였지만 이처럼 우리말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리고 한국인들과 가족처럼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유아래는 우리말로 여러 권의 책을 번역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한국어가 편안하고 익숙해졌다. 후에는 남 장로회 어학위원회에서 신임 선교사들의 어학훈련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말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한국을 고향으로 여기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든 고향 한국에 뼈를 묻겠다고 할 만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다. 유아래가 1927년 5월에 서울에 머물면서 어학 공부를 할 때 작성한 편지가 그의 첫 선교 편지였다. 이 편지에는 한국에 대한 유아래의 첫인상이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왜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다고 말하였다. 나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충분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 어디나 내 눈을 들어 언덕을 볼지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언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광경이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 긴 겨울 내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산 너머 해가 아름다운 빛을 뿜으며 솟아나는 모습을 창밖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도착한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봄의 한국을 볼 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지금 한국의 봄을 경험하면서 진실로 그 말의 진가, 그 이상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개하여 마당과 언덕과 거리를 정말로 동화의 나라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서울에 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은 10시까지 여전히 청명한 아름다움으로 놀라움을 자아내고 그 후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해가 져서 어두움이 짙어질 때까지 낮 동안 계속 잔잔히 이어집니다. 같은 편지에서 유아래는 한국에 대한 일제의 통치를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의 제한 선교사들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 유아래는 미국 북장로회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맡고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처음 한국에 들어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아래는 구한 말에는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였지만 일제의 통치 이후로 사회가 질서를 잘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일제의 식민 통치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근대화의 관점에서 외형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구한말의 무질서와 혼란과 달리 일제의 통치 이후에 한국이 안정되고 발전했다고 여기면서 대체로 일제체제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특히 구한말과 일제 통치 시기를 모두 경험한 선임 선교사들의 인상과 평가는 유아래와 같은 신임 선교사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유아래는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북장로의 허대전 박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 놀라운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분은 나의 오랜 친구이며 사실 각각 나의 목사님이시며 나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온 것이 갑절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에도 개인교사와 함께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영국, 남아프리카에서 온 6명의 국제적인 그룹이고 미국인은 저 혼자입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 외에 이 흥미로운 도시를 함께 관광하면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에비슨 박사가 왕실 의사로 근무했던 초창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안으로는 혁명과 밖으로는 압제에 시달리는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현 정부는 매우 효율적으로 통치하면서 모든 것이 기대 이상으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고전과 문헌을 파괴하고 모든 학교에 일본어로 교육할 것을 강요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지워 없애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신들의 정부가 집권할 때는 끔찍한 조세착지와 실정으로 소요가 끊이지 않았지만 현재는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도로와 철도와 다른 20세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위의 편지에서 유아래는 일제의 한국 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과 긍정적인 평가의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였지만 대체로 후자를 긍정하는 입장이었다. 일제의 식민 통치가 억압적인 면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는 낙관적 평가였다. 유아래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일제 식민 통치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제가 부각시키는 한국 사회의 외적인 측면만을 보면서 갖게 된 피상적 인식이 이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특별히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의 종교적 우상성,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적 독재, 제국주의 확장 전쟁에 열광하는 호전성,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반기독교적 성격을 파악하면서 유아래는 일제체제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특히 기독교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섰다는 점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교 초기에는 그는 긍정적이고 밝은 점만 보려고 하는 신임 선교사 특유의 자세로 일제체제에 대하여 낙관적이고 낭만적이었다. 1929년 11월 2일자 서신에서도 유아레는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면서 그해 10월에 서울에서 열린 박람회에 다녀온 인상을 남겼다. 유아레가 말하는 행사는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 20주년을 기념하여 일제통치의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한 조선 박람회였다. 얼마 전에 완공된 조선총독부 건물을 중심으로 경복궁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경복궁과 정근대적 조선의 이미지를 후경으로 삼고 총독부 청사와 일제의 근대적 식민통치를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조선에 대한 식민지 근대화와 식민통치의 발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총독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장려하는 방식 등으로 100만 명의 군중을 박람회에 동원하기 위해 애썼다. 유아레는 이 박람회가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이래로 지난 20년간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전시회였고 경찰의 특별 경계령 속에서 많은 군중이 동원되었다고 말했다. 선교사들과 한국인 사역자들이 이 행사장 중앙에 임시 건물을 세우고 전시회에 찾아오는 군중들을 전도했고 그 결과 박람회 기간에 3,072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전하면서 참여한 모든 이들이 기뻐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이 일제의 통치 아래 근대화되고 있는 외형만을 바라보고 식민 통치의 본질과 한국에 대한 억압적 통치의 현실을 관가하면서 일제와의 우호적 관계 속에서 전도활동에 집중했던 선교사들의 단면을 보여준다. 유아레는 서울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수피아 여학교에서 교육 선교사로서 일했고 또 간간히 시골 지역을 방문하며 전도활동도 했다. 유아레는 1927년 11월에 보낸 선교 편지에서 첫 시골 전도 여행에 대한 스케치를 담았다. 이 전도 여행은 남 장로의 여성 선교사 반리라 선교사와 함께 1927년 9월에 2주간 5개의 마을을 방문한 전도 여행이었다. 유아레는 이러한 전도 여행이 한국어 학습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도 여행을 통해 유아레는 한국의 깊숙한 마을을 찾아다니며 한국과 한국인들을 만났고 기독교의 복음이 이 나라와 사람들에게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의 소중함과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아래의 편지에는 이러한 그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현명한 사람은 당신이 정말로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면 하루 종일 날마다 그 언어만 듣게 되는 시골로 가라. 그러면 그 언어가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가을에 리나 폰테인 선교사가 9월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2주 동안 동행하면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방문 여행이라서 한 장소에서 하루나 이틀만 머물면서 5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확실히 언어가 충분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의식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폰테인 선교사는 내가 잠자면서 이야기하는 한국어가 훨씬 유창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의식적인 순간에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 2주간 동안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고 모두가 진정 흥미로웠습니다. 선교사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원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회의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와 같이 내가 방문했던 마을에 가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비기독교인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사람들인지 당신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백석이라고 부르는 작은 마을은 맑은 산골짜기 시냇가에 있는 오지인데 지금까지 내가 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비기독교인인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전주에 있는 우리 성교회 여학교에 여러 해 동안 다녔던 17살 크리스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옷은 깨끗하고 단정했고 그 여성은 깔끔하고 조심성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의 수동적이고 지저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어울려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널리 나타납니다. 선교 초기부터 UR에는 한국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깊은 연민을 느꼈다. 1927년 8월에 작성한 편지에서 UR에는 이미 2차례나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한국 교인의 결혼식을 도왔다고 이야기했다. 음악은 우리말이 서툴렀던 UR에가 한국인들과 교제하고 어울릴 수 있었던 좋은 소통의 수단이 되었다. UR에는 결혼식 때 한국의 신부들이 하나같이 수줍어하면서 슬퍼 보였고 눈길을 피하려는 듯 전혀 쳐다보지 않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UR에는 여성들이 기독교 가정에서조차 아내가 아니라 종과 같이 살면서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물론 가족 모두를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비기독교인 가정에서 신부들은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대와 멸시를 당하기까지 한다는 것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열등한 지위에 대한 UR의 안타까움은 여성 전도와 교육으로 여성 지도력을 개발하고 여성을 교회와 사회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UR에는 선교회 안에서 빠르게 적응했고 그때까지 남 장로회가 한국에서 수행한 선교 사업을 배우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신임 선교사가 선교를 빨리 파악하고 선교회의 모든 활동에 쉽게 적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베테랑 선임 선교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었다. 특별히 선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석하여 선교회의 모든 사역을 논의하는 연례회의는 다른 선교사들과 친해지고 선교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UR에는 연례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동료 선교사들과 교제하고 선교회의 선교활동을 부지런히 배우고 논의사항을 쫓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앞으로 선교회 안에서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리더로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첫 연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례회의에 참석할 때까지 기다려보라. 그 후에야 당신은 정말로 선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례회의가 길고 지루한 보고들과 끝없이 계속되는 회의들과 재미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며 매번 모임의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려고 서두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로서의 나의 경험에 비춰보건대 연례회의는 우리 선교회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을 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채 안 된 1929년 11월, UR에는 광주학생 운동을 목격하게 되었다. 광주학생 운동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민족적 반감과 한국 학생들을 차별하는 식민지 교육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충돌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점화되어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한 사건이었다.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도 1930년 2월에 조아라를 중심으로 백청단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을 조직하고 2년 만에 18명의 회원을 모았으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일을 하고자 하였다. UR에는 1930년 2월 서신에서 광주학생 운동을 일제의 차별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집단 반발로 이해하면서 한국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운동의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의 잘못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국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선교 후원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 바로 이 시기에 UR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현실에서 선교회가 한국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과 선교에 대해 고민했다. UR에는 학생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어서 그들의 민족과 동양의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다. UR에가 말한 바른 길은 그들의 민족과 동양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축복과 연결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UR에에게 진정한 축복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복음으로 한국 민족을 살리고 나아가 아시아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한국에서 감당해야 할 교육선교의 사명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일제의 지배 아래 억압과 차별을 당하며 분노를 분출하고 있었던 당시 한국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기독교적 교육이었고 그것이 선교회가 한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봉사라고 여겼다. 그래서 일본과 이랑에게 충성하는 식민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한국과 아시아의 모든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기독교적 교육이 한국에 꼭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생각은 남 장로의 교육 선교를 이끈 인도니 선교회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교육 선교라고 말했던 맥락과 같다.